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우리는요 9월을 다 똑같이 9월이라고 부르지만요 인디언들은요 부족마다 그들만의 언어로 9월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호피족은요 9월을 뭐든 거두는 달 이렇게 불렀고요. 클라마트족은 춤추는 달, 모우크족은 아주 기분 좋은 달, 크리크족은 어린 밤을 따는 달, 그리고 파사마쿼족은 9월을 가을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디언들의 이름을 들으니까요. 우리의 9월도 좀 더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람도 나무도 하늘도 놓치기 아까운 계절입니다.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네, 9월 1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박강수가 부른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예쁜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달력 한 장 넘기셨나요? 요즘엔 전자달력들이라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맛이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시원한 바다 풍경에서 황금빛 들녘이나 아니면 단풍 든 나무 풍경 달력 그림으로 확 바뀌는 거 아마 예전에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을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풍경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바람이나 냄새도 그렇고요. 눈도 귀도 코도 확 열어놓고 좀 더 많은 걸 둘러보는 9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라도요.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늘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요.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9월 들어섰는데 네. 법원도 9월 되면 많이 바쁘죠? 네, 많이 바쁩니다. 오늘은요. 한 줄 법률 용어를 우리 문자 8471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네. 배심제도예요. 배심제도. 네. 사실 배심제도는 영화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외국 네, 영화에서. 맞습니다. 배심원들이 참 멋있게 앉아있다가 네. guilty, not guilty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영화나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네. 여사가 이제 배심원들을 향해서 설득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는 게 판사는 따로 앉아 있고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법원의 이제 재판 과정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것이 이제 일종의 배심 제도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그 법관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좀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일반인들의 네네. 어떤 상식선을 벗어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사법부라는 것이 어떤 국민적 선택이나 어떤 투표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제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과정도 있고요. 네네. 이런 보완점으로서 이제 배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무작위로 차출된 일반 국민이 배심원단이 돼서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또는 기소를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제도로. 기소까지요. 그게 이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뉩니다. 아. 네, 그래서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대배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네. 저희가 영화에서 봤던 네. 예,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이겼다, 졌다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소배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대배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네요. 소배심 같은 경우에는 판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심 제도하고 좀 혼합을 했어요. 네. 이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부의 일원으로 이 배심원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참여를 해서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해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다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배심원단의 사실 결정은 사실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라는 게 맹점일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제도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예. 법관들이 이 배심원단들의 판단을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존중을 해주고 결정을 따르고 있다는 거. 법감정, 국민적 법감정을 최대한 존중을 한다라고 해서 이 배심 제도,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자리를 네. 잘 잡아가고 있다. 아. 근데 이것이 이제 약간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배심 제도가 좀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법리와 어떤 정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만을 설득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재판으로 흐를 부작용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참여 재판으로서 운영을 100% 배심원 제도가 아니고요. 운영을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권고적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판사는 그 배심원들의 판단이 너무 감정적으로 흘렀다거나 네. 거의 법리에 너무 반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법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네. 배심원 제도도 아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심 제도가 우리나라에선 국민 참여 재판으로 네, 맞습니다. 막 읽혀지는 혼용이 돼서 혼용이 돼서 사용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정말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최고법이 국민감정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감정에 호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네.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김정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요. 바로 변호사님 연결해서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일명 사랑이 법입니다. 사랑이법.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예, 우리가 네. 이름 붙여서 나오는 법들이 많아서 좀 네. 헷갈리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뭐 과거부터 문제로 계속 지적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사실. 네. 근데요, 언론에 이제 2013년도 8월경에 요 사랑이의 사건이 소개가 되면서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이 된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고 짓고 이제 떠나버린 거죠. 예. 근데 미혼 부 아빠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이 아이를 주민등록도 등록도 해야 되고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지원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아버지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던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법률상 이 출생신고의 의무자가 우선은 혼인했을 경우 네. 그러니까 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상태 혼인 외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예.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모계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직접 아이를 낳는 사람 낳았으니까. 낳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국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야 된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또 미혼 부가 많이 양산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미혼부는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안 된 채로 살아가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아이가 어떤 국가적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어떤 국가 테두리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예. 됐던 부분입니다. 예, 예.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돼버리니까.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뭐 그렇다고 해서 구제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예.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소송을 몇 번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소명하고 아이에 대한 뭐 성본도 만들어야 되고 가족관계부도 창설해야 주민번호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이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인지청구도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웠었죠. 네. 근데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단순히 이제 간단한 어떤 신고만으로도 아이와 본인과의 친자만 확인이 된다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정착된 거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것이죠. 네. 이것이 올 이제 11월부터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미혼부인 아버지도 혼의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이 이제 사랑이법의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전까지 저희는 몰랐었어요. 이렇게 네.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만큼 네, 이제 맞습니다. 손해가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요즘에 미혼부들 숫자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유교 문화적인 어떤 우리 사회에서 네. 어머니들이 모성이 훨씬 더 강했고 어머니가 아이를 떼놓고 나간다 뭐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었잖아요. 네, 영화에서나 나오고.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여성분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남녀가 뭐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고 미혼부가 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졌어요. 뭐 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혼부 가정 2010년에 1만 8천여 명이 넘어갔고 그리고 1995년과 비교해서 한 6.8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로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 등록하는 네.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의 사회에서 가족 시대상을 형태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씩.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인데 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무엇보다 방법을 뭐 사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그렇죠. 자랄 수 있느냐니까요. 네, 그렇게 네. 제도가 좀씩 변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것 잘 알아봤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찻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전성기 법률 상담소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 다시 뵐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네. 이용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사를 할 때 그 차입금에 따라서 세금을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저 세금 계산법이 네. 되게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법률 회사마다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다 일괄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도대체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그 차입금에 대한 세금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집을 알겠습니다. 네. 사셨어요? 축하드려요. 먼저.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에요. 네. 이게 어찌됐든 자기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식 보금자리하고 재산을 많으셨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 제가 볼 때 양도소득세 아까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건 당연히 내셔야 되는 세금이고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세금 자체는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 세무 전문가를 만나 보셨을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예견이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도 얼마 내라라고 명령을 내리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세무사 분들 법률 전문가들마다 그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세무사님들이나 전문가 대리인 분들이 어떤 항목을 넣을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공격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방어적으로 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네. 이게 회사들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대리인들마다 자기가 판단했을 경우에 필요하면 차감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넣을 수 있다 없다를 좀 기준이 달라지셨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좀 다른 부분,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신뢰하실 만한 대리인을 잘 확인하시고 선임을 하신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되는 합법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쌀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좀 고민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예. 일산에 사는 애청자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 전셋집에 살다가 이사를 왔었는데, 그 당시 제가 월요일 날 짐을 빼고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주인이 허락도 없이 전날인 일요일 날 제가 집에 왔을 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문자로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랑 다 빼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 다 뒤져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화가 났는데 심지어 들어가 보니 구석구석 청소가 안 돼 있다면서 전세금에서 얼마를 입주 청소비로 깐다고 통보하더라고요. 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랑 구청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답답하고 불쾌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이사를 나오셨어요? 예, 한 2달 됐어요. 아, 2달 됐는데 화가 풀리질 않으셔가지고 네, 갑자기 답답합니다. 어떤가 좀 당황스럽네요. 주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들어왔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 솔직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네. 대기업 행포들도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네. 이것도 뭐 집주인이라고 일종의 갑질을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본인과 그 임대인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본인이 사셨던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해당 주거 부분의 사용, 수익, 점유 모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를 점유하고 생활하고 이 사실상의 평온,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이와 같이 본인의 사실상 평온을 유지하는 이 집에 임의로 들어왔다는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네. 네,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이제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거 침입은 큰 죄입니다. 사실 네. 미수범도 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인 본인에게 모든 임대 건물까지 인도한 상태에서 이거를 번호키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왔다. 이거는 분명히 주거 침입에 해당하고요. 네. 이렇다면은 이거는 뭐 처벌 규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도 있는 경우예요. 예, 경우예요. 적지 않은 중환제네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하셨는데 얼버무리고 뭐 복잡하다고 뭐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식적인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이거는 고소를 하시려면 구청에 가실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주거 침입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인지하고 고소가 들어온 이상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분명히 본인의 억울함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집주인이 본인의 집으로 임의로 들어왔다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 자료는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문자라든가 이런 거 뭐 보내셔서 왜 내 집에 임의로 들어왔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항의를 하시면 집주인이 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시면 그럼 뭐 집주인이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백이 아닌 네, 자백. 네. 내 그렇죠. 집인데 내가 내 사는 마음대로 집인데. 그렇게 뭐가 잘못. 그렇죠. 근데 혹시 계약 기간이 끝나셨었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일요일까지인데 일요일이라서 제가 월요일 날 뺀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계약 어떤가요? 기간이 끝나더라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계약 되네요. 점유는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계약 기간이 끝났었더라도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건데요. 심지어 근데 근데 여기는 일요일 날 오셨다 그러니까 네. 계약 기간 중에 들어오신 심지어 계약 거예요. 기간 중에 오셨고요. 이거는 무조건 주거 침입에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전세금에서 입주 청소비를 빼겠다라고 했다는데. 요거는 너무 사소해서 좀 네.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이게 뭐 처음 계약서 작성하실 때 어떤 입주 청소비 부분을 차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다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억울하시고 본인이 부당한 어떤 권리의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경찰서에 가셔서 정식으로 임대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시면 수사는 분명히 진행이 될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마음을 푸시죠. 예,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 세상에 알렸으니까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네, 준비한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예, 그렇죠.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냉장고 그러니까요. 열어보고 그러면 정말 화가 나죠. 이게 뭐 남성분 뭐 남녀 차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여성분이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아유. 그럼 더 약간 끔찍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자분들 중에 혹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집주인분들이 있으면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자기 연락이 집이- 안 닿는다거나 네, 이렇다고 해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문을 되는. 따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경우 종종 발생을 해요. 임차인이 연락이 안 닿고 집세를 안 내는 겁니다. 월세를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임대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 분명히 그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렇게 되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먼저 그럼 점유를 해제해야 네, 되는군요. 그렇죠. 점유 해제하고 그다음에 집달리나 뭐 그런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셔야지. 그냥 본인이 따고 들어갔다고 혹시라도 그 이후에 임차인이 왔는데 뭐 잠시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긴급 상황이어서 그런 경우에 정말 뭐 항의를 하거나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709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사채를 썼습니다. 뒤늦게 제가 수습하려고 보니까 2년 동안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채라지만 너무 비싼 이자를 받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네. 뭐 부모님의 어떤 채무를 가지고 평생 부담을 지고 살아가시는 자녀분들도 있고요. 네. 진짜 비싼 이율의 사채 같은 거 쓰시고 평생 동안 이자 갚느라고 그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본인의 생업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 너무 많은데 네. 근데 법은 이런 분들을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네. 법이라는 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굉장히 그렇군요. 어쩌면은 냉정하면서도 책임 회피를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좀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런 자들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법인데 그렇게 일일이 찾아서 법이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과도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시민들을 위해서 대부업법이라든가 이자제한법으로 이자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들 간의 금전 소비 대차의 경우에는 최고 이자를 연 25%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네, 간 낮췄죠, 최근에. 그렇죠. 네, 낮췄습니다. 예. 개인 간에 주고받고 한 금액에 대해서 25% 이상으로 만약에 이자를 받으시거나 뭐 계약 체결하시면 네. 단순히 이게 뭐 돈을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에 따라서는 25%고요. 지금 이거 같은 사채를 쓰였다는 게 이 사채 업체가 대부업법에 따라서 정식 등록을 한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는 전제를 보더라도 이것이 현행은 연 네. 34.9%입니다. 네. 네, 과거에는 40%, 39%까지 됐고요. 얼마 네, 전까지만 네. 해도. 근데 2년 동안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를 내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을 한참 뛰어넘는 거라고 저는 그래요? 보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에 대한 책임이 없고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아, 무효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선은 이거 바로 소송을 하거나 어떤 고소를 하기 진행하기보다는 대부 업체에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요. 이것이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를 갚았으니까 얼마에 대해서 이미 원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네. 이게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갚은 이자와 원금 생각했을 때 이미 갚을 돈을 다 넘겼다. 그럼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걸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는 뭐 훨씬 많이 줬다 이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자율을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네. 이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돈을 융통해서 쓰시는 부분들은 네. 어떤 본인의 문제, 자칫 심신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다 바로 신고를 하시고 네. 인신보호 요청 같은 걸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소명을 잘 하시면 예.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치의 구렁텅이에서 벗어 나오시고 뭐 제기를 하시고 하시는 네.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머니 이제 부모님이 네. 이런 걸 발견하고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7709님 이렇게 처리를 한번 다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늘 전성기 퀴즈 많이 틀리시네요. 일반 지역에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일까요? 라는 건데 승합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내드린 문제는 승용차 얼마일까요? 거든요.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자가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폰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네. 피해자들이 20명이 모여서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고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네. 피의자는 본인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요. 14일 안에 피의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아서 조만간 종국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요? 다른 피해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 명령이 10년간은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즘에 폰사기 피해가 많아서 네. 예, 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고소도 잘 진행을 하셨고, 근데 금전적인 이제 보상을 피해 회복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피고인이죠. 가해자가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뭐 배째랍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알아서 갖고 가세요. 재산이 없어. 나 재산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유체동산 이제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쉬워요. 쉬워요. 초본만 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초본 발급이 가능하니까 강제집행할 때 초본 네. 발급 받아서 그 집에 이제 유체동산 강제집행 추심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크게 맹점이 있는 게 그걸 다시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싼 값으로. 네, 그리고 사실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겠지. 집에 세간살이 뭐 큰 집이라든가 뭐 여유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클 수 있겠지만 뭐 자기 건물. 배째라라고 하는 예. 사람이면 집에 있을 게 뭐 테레비 뭐 컴퓨터 이런 거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비용도 안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 많아서 집행 비용도 넘어가는 집행 비용도 안 나와요. 그래서 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네.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죄 절차는 있습니다. 재산 명시를 하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재산 조회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근데 엄청 까다롭고 실익이 없어요. 제 경험상. 제가 볼 때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갖고 계시면 10년간 그 효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10년 동안 잘 지켜보시고 예. 간간히 한 번씩 주요 4대 은행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한 번씩 해보세요. 네. 예, 그런 경우에 간혹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도 한 방심해서 5년, 그죠? 10년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 나 잊었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주요 은행에다가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럴 때 한 번씩 뭐 비용을 조금씩 들이셔서 진행해 네. 보시는 게 오히려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좀 두고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또 막 잘 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화만 내실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결과물을 두고 좀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법률 상담 해주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어떤 기사님? 뭐 가을 하면 저기 충남 서천이나 서산 가서 낙지도 먹고 요새 또 많이 나오는 뭐 그지? 쭈꾸미 그것도 먹는 거예요. 낙지도 있고 게도 있잖아. 참게 요새 나온다 이러대. 참게 가을 되면 참게 거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9월 달부터. 야, 서해안에는 참게가 한철이잖아요. 커피 아주 가을에 되면 낙엽 지는 데서 커피 한 잔 좋죠. 가을 음식? 글쎄 풍성하잖아요. 사과배, 햅쌀, 뭐 옥수수, 뭐 고구마. 가을이면 그렇지 고추. 가을에 무슨 음식이 좋을까? 막걸리. 우리
형님하고 나오는 막걸리 좋아하니까 이래 놓고 먹는 게 제일 최고래. 사람은 먹을거리가 많은데 뭐 그거 우리가 다 있을 수 없지 뭐.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가을이고요.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음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가을은 정말 수확의 계절이라서 먹을거리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죠. 여름 동안 혹시 까칠해진 입맛이 있으시다면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으로 확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채로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정말 많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졸다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 디스크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개를 아예 숙이고 졸 때는 경추가 받는 하중이랑 그 스트레스가 심각해서요. 목 디스크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하네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밀려오는 잠을 참을 수가 없다면 머리를 뒤로 기대거나 옆 유리창에라도 기대고 자는 게 좀 낫다고 하네요. 목베개라도 들고 다녀야 될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4만 원이었습니다. 6075님, 9963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문세 씨가 부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